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 2021 특별기획 자담회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조한범입니다. 이번 특별기획 자담회는 저희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이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북한호의 향방을 결정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아마 조만간 아마 이 백신으로 포스터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어떤 전환기에 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계기로 이 한반도 정세, 한미 관계, 그 다음에 북미 관계, 미북 관계,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 그 다음에 평화경제의 방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거기에 또 걸맞는 귀한 분들, 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경제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이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 이사장이시며 뉴라이프 그룹 회장이신 안봉락 회장님의 인사말을 잠깐 듣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의 이사장 안봉락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프리 존스 회장님 그리고 김준영 원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1년 특별기획 자담회에 오신 모든 분들, 청년분들도 특별히 환영합니다. 저희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미리 청년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답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회장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두 분,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 학자이시긴 하지만 현재는 뭐 이제 정부에 몸담고 계신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그 알고 계시는 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김준영 원장님도 유명하십니다만 아마 혹시 더 유명하실 것 같기도 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한국에서 보통 이제 한국에 오래 계신 분들,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이제 푸른 눈의 한국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푸른 눈이시네요. 좀 만나기. 별로 기분 안 나쁘신 표현이. 아니 전혀 영광이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모임이죠. 네네. 뭐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지만은 저희들 그 두 가지 미션이에요. 하나는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주니까 한국 기업도 회원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업하는 그 기업들. 감사드립니다. 몇 개 기업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800개. 800개. 네. 순수 민간 차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아니. 기업. 그 전부 기업 그 민간 기업으로 우리 정부한테 돈 안 받습니다. 그 원장님, 그 국립외교는 지금 외교관들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기관이죠? 일단. 네, 요새 사법고시가 법학대학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2012년부터 이제 국립외교원에 입학을 해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이제 외교관으로 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교관 전문 양성 국가기관이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쩌면 더 알 수도 있는 더 많이 알려진 것일 수도 있는데 외교안보연구소가 그러니까 국책연구소가 또 안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마 보시는 날짜는 이제 설 명절이 지날 때인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은 설 전 2월 11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십사 부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시대의 차이, 또 바이든 체제의 등장의 의미, 이 동아시아 한반도 얘기를 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전수 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거는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우리가 알았던 미국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자 했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들 같은 것들을 이제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라면 거꾸로 트럼프는 아마 그런 것들을 미국이 가져오던 전통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좀뭐 디레일이라 그럴까요? 탈선했던 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나 국가는 양면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의 양극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바이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원래 모델로서의 본으로서의 미국을 회복시키는 건데 또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상적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도덕적인 그런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좀 위선적인 미국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탈선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위선을 벗고 더 솔직해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면성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한국도 그렇지만 어느 정부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제프리 존스 이사장님께서는 경제인이시죠. 원래 법률가 변호사시죠. 예, 그러면서 기업인 경제적 관점이 있으실 텐데 기업인 경제인이 보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어떤 평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바이든 아무리 그 민주당이니까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조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율이 팍팍 올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우리가 약간 전통적인 우리가 다 익숙한 태도 많이 보여주고 특히 우리 한국에 영향 미치는 게 여러 가지 그 연맹 관계 그 다음에 국제 협력 아주 대표적인 거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WHO 절수했고 그 뭐 여러 가지 국제 기관에 참여별로 안 했는데 벌써 그 바이든이 WHO 다시 가입했고 뭐 페리스 어코드 뭐 다시 들어갔고 그래서 바이든이 좀 더 우리가 편안한 익숙한 역사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측하기 조금 더 쉬운 시대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예측한 분위기 좋아하고 그래야 좀 투자하기도 쉽고 좀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기업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불확실성이고 그 부분이 더 작아졌다는 건
긍정적인 청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도 뭐 몇 번 대담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컴백이 아니고 아메리카의 컴백. 원래 알고 있던 지금 아마 그런 식의 두 분의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아마 두 분 다 경제나 외교안보적으로 예측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동의를 하실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원장님 이제 거의 인선이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물론 이제 동아태 차관보나 뭐 남아 있습니다만 남았죠. 예. 초반에 남았는데 내정은 다 됐고 아마 큰 이견은 없이 아마 임명이 될 것 네. 같네요. 예, 어떻게 지금 인선된 외교안보 라인 쪽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잘 됐다고 보는데요. 비교를 이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세 가지 피해야 될 인사 적폐를 말했던 게 있는데, three establishment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로 기용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첫 번째는 워싱턴 벨트웨이에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원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기자, 그다음 세 번째가 관료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관료들인데요. 그걸 다 배제했기 때문에 군인을 좋아했고요, 기업인을 좋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용했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국무부죠. 국무부에 사실 끝까지 이 고위직 중에 채우지 않은 대행 체제로 간다든지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외교 관료들을 믿지 않았던 것들의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삼두마차라고 하잖아요. 그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안보보좌관, 백악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을 삼두마차라고 합니다. 블링컨과 그 다음에 설리반과 오스틴이 세 사람인데 삼두마차인데요.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다양하고요. 전문성 그리고 협상론자들입니다. CDC의 닥터 파우치 같이 이제 전문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를 했었는데 본인도 외교의 전문가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오스틴을 임명하면서 이유를 밝힌 게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는 국가 안보의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군인을 찾기가 힘든데 자기가 이 오스틴은 바로 거기에 확실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우위, 군에 대한 민우위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적어도 인선. 이제 아시아를 담당하는 동아태 부차관보가 성김, 주 필리핀 대사, 지금 대행이지만 그 다음에 한국을 담당하게 될 부차관보가 정박, 아마 박정현 박사인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미국 역사에서. 그렇긴 한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킴은 대행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만 한국 경제도 지금 힘듭니다. 힘들고 뭐 오늘 이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이 이제 실직자들이 가장 최근 들어 많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한국 경제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평가를 좀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결국 이 분단 체제가 뭐 전수조 회장님은 여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업 활동 관여하셨으니까 그 영향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 평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이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고 대기업들 주로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이 요새 사업이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사실이 OECD 나라들 중에 성장률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 구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특히 우리보다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국내 소비 통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수출 때문에 그 효과 조금 덜 들어왔죠 우리한테. 근데 자영업자 무슨 뭐 식당이나 뭐 숙박 시설이 뭐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뭐 죽을 병이니까 그 뭐 비교적 우리는 괜찮다. 그거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팬데믹 극복하고 경제적인 활동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면은 과거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었는데 그 이는 원인이 한국 기업들이 특히 주식 시장 있는 상장된 기업들 투명하지 않으니까 투명성이요. 투명성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이 corporate governance 이 회사 지배 구조 불투명하니까 그런 디스카운트 생기는데 현재 그거 많이 극복했습니다. 이 기업 투명성 특히 그 회계 정부라든가 그런 거 엄청 투명해졌고 그래서 이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고 다만 우리나라 상장 법인 따져보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뭐 아무나 잘 알리는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 따져보면 한 20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기업들 아직 잘 알지 않고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마찬가지로 이 신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좀 많이 노력해서 이 중소 기업도 대기업만큼 투명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좀 유명한 게 좀 다이내믹하잖아요. 변동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요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혁신 인덱스 따져보면은 한국이 1위예요, 세계적으로. 유리하다고요. 1위. 1위라고. 그 이노베이션 인덱스 따져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노베이션 이 혁신 어디서 나오는지 따져보면은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교육 잘 돼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변동에 대해서 쉽게 받아줘요.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엄청 다이내믹한 나라니까 체인지가 빨라요. 예, 빠르고 근데 한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나쁜 면도 있어요. 그 나쁜 면 뭐냐면 정부나 국회 법을 만드는데 엄청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규제 엄청 빨리 만들어요. 바꾸고 그게 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예측성 좀 떨어지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다 그러면은 거기 원인이 우리 규제 너무 많고 언제든지 바꿀지도 모르고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 법률적인 환경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도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그러니까는 과거만큼 미국이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은 지금 국면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방식이 2단이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미국에 대응한 선택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이제 그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 국력의 회복 이걸 추구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어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게 올라가는 미국이 아니고 사실은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해져가는 이런 흐름을 바이든 체제, 전 트럼프 체제도 그 흐름을 완전히 막는 데는 성공은 못했다고 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어떤 점진적 쇠퇴라고 하는 그런 현재까지의 흐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망을. 뭐 5년, 4년 짧은 기간입니다만. 미국이 전 세계 실질적인 최강이 된 건 이미 20세기 초입부터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먼로 대통령의 고립주의 때문에 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지 않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900년대 이미 통계는 지금 당시 좀 부족했습니다만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국이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45년부터는 뭐가 다르냐면 미국이 이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세 가지 축이 하나는 민주주의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자유무역이고요. 세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팍스 아메리카는 국제 정치에서 압도적인 패권을 했을 때는 세계가 안정을, 팍스가 피스 아닙니까? 라틴어로.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됐고, 물론 소련의 도전이 있었고 중간에 일본의 도전 정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계속 미국 중심에 갔고,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91년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가 되고 소위 말하는 미국 중심의 아까 말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의 하나의 질서로 통합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구화,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10년간 2001년까지 9.11을 막기까지 한 10년 동안 최전성기를, 그거를 미국 내부에서 유니폴라 모먼트라고 가르쳐 일극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면서 이것이 조금씩 미국이 최정상에서 이제 약간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테러리즘의 공격이 있었고 2008년에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이 압도적인 성격을 조금 잃기 시작했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잃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트럼프의 등장과 그 브렉시트라는 영국이 동시에 2016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은 세계화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의 이익이 세계의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를 때는 미국의 이익이 먼저다 라고 선언한 거니까 이 룰을 만들고 유지하던 패권이 스스로 자기의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급하니까 세계를 돌보는 리더십을 가지지 않고 미국 이익을 챙기겠다. 이걸 트럼피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태조나 미국의 신뢰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4년 동안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미국이 훨씬 더 빨리 디클라인, 침체한다. 오히려 미국이 옛날 리더십으로 돌려야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전할 때로 비유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악셀이라 그러죠. 이 가스 페달이 가속 페달이고, 이제 바이든은 이것을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완전히 돌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영광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턴할 수 있느냐, 방향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일단 브레이크를 저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문제는 이 거대한 조류,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4년 동안이지만 트럼프라는 한 개인으로 치부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대통령이었고, 우리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조약도 스스로 어기고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세계는 다음에 혹시라도 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와서 모든 조약을
폐기하면 그때는 세계는 뭘 믿나? 그 과거보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4년 동안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CNN을 보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현재까지는 좀 순조롭게 가고 있죠, 바이든. 일단 누가 봐도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4년 동안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동안에 왜 우리가 미국을 손해를 감수하고 세계를 위해서 했다냐에 대한 불만들이 여전히 반이라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얼마나 통합시키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느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건 이제 우리 한반도 남쪽 이 한국 경제의 측면이었고요. 지금 미국 본토는 뭐 직접적인 무력 위협에 국경을 맞대고 직접적인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서울은 휴전선 MDL 군사분계선에서 50km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화기도 닿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사실 이런 정도의 극단적 군사적 위협 속에서 이런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유지하는 수도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회장님 여기 계시면서 그 여러 가지 군사적 위기, 북핵 위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그 위협이 이 어떤 경제활동의 유축이나 아니면 부담이나 리스크로 어떤 작용을 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한국이 사실이 제가 한국하고 역사 지낸 게 7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50년 넘었는데 항상 그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미국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익숙해진 것이 있지만은 무시한 거예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위협은 존재하지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영향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그 국방부 크고 우리 국방 비용 많고 근데 미국 비해서 아니죠. 미국이 아니 그냥 그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훨씬 작죠. 작죠. 국방비가 작습니다. 예,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요. 미국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위협을 안 느끼는데도 국방 비용 그렇게 이 예산의 비율적으로 엄청 많이 쓰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전세 맞는 통계인지 모르지만은 미국 국방 비용이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합해서 미국이 더 안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라크 전쟁할 때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미국만큼 국방 비용 쓰는 나라 없어요. 위협이 없더라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실이 그런 위협을 항상 느껴요. 우리보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반응도 북한이 미국에 엄청 위협하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 평가는. 평가했을 때는. 네,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위험이 미국한테 무슨 뭐 협박하거나 뭐 미사일 아무리 만들어도 미국에 안 보내요. 안 보내고 그래서 미국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미국이 걱정하고 그런 표현도 쓰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계속 쓰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한국보다 그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 참 신기하죠, 사실.
근데 현실도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이 뭐 우리한테 공격하면은 30초 안에 뭐 도착합니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딱 한 번 하면은 끝이에요. 그 나라 존재. 그래서 김정은도 아마 그거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제 느낌상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노력 안 하고 뭐 계획도 안 하고 뭐 준비 안 하고 할 수도 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계속 국방 튼튼해져야 되고 계획 뭐 여러 가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영향이 제가 없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기업들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야 되겠다.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투자 계획할 때는 기업들 북한 위협 때문에 뭐 이 계획 바꾸거나 뭐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평가하고 아무도 없어요. 예, 원장님 또 뭐 계속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역시 중국, 예,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 이제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언급과 지금 아마 이제 우리 녹음하는 기간까지 따지면 한 20일 지났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초기 언급들은 나왔습니다. 대중정책 기조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미중 관계가 결국 우리 세계의 질서를 앞으로 뭐 수십 년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보통은 다른 정권이 교체가 되면 뭐 ABO, 뭐 ABC, 지금은 ABT가 돼. Anything but Trump. 트럼프가 했던 걸 다 뒤집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 한 가지 안 변할 것. 스스로도 인정하고 지금 특히 이제 블링컨 토니 블링컨 청문회 때 나온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 대중국 강경 정책은 옳았다. 다만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강경하게 중국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로 미중의 갈등 구조는 쉽게 바뀌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일단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뭐냐 하면 세계의 세력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중국이 누가 이긴다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체 판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외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도 미국을 향한 미국도 중국을 향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중 현미가 각국의 이제 또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요. 특히 미국이 오바마 때 미국 반중 여론이 한 50% 정도 됐는데요. 지금 73%인데 한 번도 꺾어진 적이 없이 매년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4분의 3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은 중국 때리기를 해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미국의 위협 의식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는데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어내는 위협 실제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중국을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나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를 했지만 바이든은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와 국제기구 속에서 중국을 다루겠다. 중국의 반칙 행위를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 국제연대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이 가능성과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아시아에서 보통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신냉전인데 바이든 정부도 신냉전으로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 저도 아직까지는 신냉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죠. 지금은 가장 중립적인 용어로 미중 전략 경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통화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4차 산업 이런 데는 이제 전 영역적으로 벌어지는데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시아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하기는 버거우니까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는 자기 안방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거리도 멀고 과거와는 달리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이 왜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동맹을 유지하느냐라는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패권 소위 말하는 전략 경쟁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그런 충돌 지점이 꽤 있습니다. 그게 한반도와 그다음에 중국 대만 양안, 그다음에 동중국해 센카쿠 다오이다오가 있고요. 그다음 남중국해 이렇게 보면 이 미중이 부딪힐 요소들이 꽤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일종의 경계선이 서는데 중국은 이 경계선을 치고 나가고 싶어하고 미국은 중국을 거기에서 일종의 막거나 봉쇄하고 싶은 것이 미국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동맹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은 동맹을 에셋, 자산이다, 미국이. 그래서 이 동맹들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렇게 보니까 중국, 아까 말씀하신 한국, 필리핀, 또 뉴질랜드, 호주, 인도들이 다 중요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미국과 동일하게 중국에 대해 위협을 심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일본이고 미일 동맹은 역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가 25%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데 기업하는 사람들 다 들어와라 중국하고 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은 군사적인 동맹에서는 저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한미일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뭐 남중국해나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동맹은 자동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미일을 삼각 동맹으로 가는 것은 반대지만 저는 군사 협력도 이슈별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인도태평양은 경제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도태평양 정도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접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저는 동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그 암참 그러니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기업 800여 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일부는 당연히 남북 경협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경협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만 남북 경협 그다음에 북한 경제 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남북 경협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 경협에 대해서 뭐 별로 좋지도 않죠. 예. 쉽게 한마디 하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뭐 최근에 그 우리가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협력해서 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기대했고 근데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나빠졌다고 봐요. 사실이 그 두 대통령 노력하기 전보다 그냥 냅뒀으면은 좋았을 텐데 노력하니까 또 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것
이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뭐 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희망 가져요. 희망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언젠간 좋아지겠다. 언젠간 우리가 뭔가 되겠다. 항상 그 생각 가지고 항상 그 희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50년 동안 그런 희망 가지고 그런 그 한 번 이뤄진 적 없습니다. 잠깐 뭐 좋아지다가 다시 나쁜 쪽으로 회복이 되고 또 잠깐 좋아졌다가 또 뭐 희망 약한 빛이 생기는데 또 꼼꼼해지고 그래서 뭐 희망 없다고 말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느끼고 싶지 않은데 항상 희망 가지고 있어요. 희망. 근데 희망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진솔한 말씀이셨네요. 예, 희망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게 크게 희망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네요. 평양, 북한에 가본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때 20년 전 이야기 벌써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 또 한번 뭔가 바꾸겠다 노력하신다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다 희망 가지고 그래서 미국 기업 그때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지금 못하지만 이 법상에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제가 이 엠챔 회장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기업들 10개 모여가지고 투자단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 올라가서 프로젝트 만들겠다. 예를 들면 그 한 기업이 그 치약 공장 세우겠다. 또 다른 기업 닭 공장 그러면 닭 키우는 효율적으로 닭 키우는 방법 그 북한에 이렇게 양도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10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오케이 북한 정부가 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날짜 정해놓고 물론 그런 기업들 10개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미국 정부 합의를 해서 승인도 받고 한국 정부도 합의해서 승인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어느 날짜 올라가겠다 북한도 오케이 했고 근데 막 출발하기 일주 전에 스톱 북한에서 아직 준비 안 됐다 그래서 기다려 오케이 기다리고 또 몇 달 후에 다시 와라 오케이 다시 준비하고 사람들이 뭐 정리하고 오케이 가겠다 또 일주 전에 스톱 세 번째 이제 와라 오케이 우리 이제 간다 그래서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징까지 가서 비자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가려고 근데 베이징 그 북한 대사관 가서 비자 받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화나가지고 아이 됐다. 이 존 회장도 꽝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북한이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잘 하는 게 우리 실망시켜요. 블랙 코미디 같은 말씀이시네. 잘하는 게 있긴 있네요. 그렇죠.
예, 뭐 참 그 쓴웃음입니다. 예, 쓴웃음이고 그 원장님 좀 이제 뭐 제가 바빠집니다만 그 이제 결국 바이든 시대 한국 한미 관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시대의 한국의 위상, 미국의 입장에서 또 한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서도 동맹의 상호성이라든지 동맹의 중요성, 동맹이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분명히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요. 현안들이 있었죠. 제일 문제가 됐던 현안이 방위비 분담금인데 사실 한미 협상단에서는 거의 동의를 하고 사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미국 측으로 보면 상당 부분 지금 13% 상승이거든요. 마지막 최종안이 보통 한국의 국방비가 최고로 많이 상승했을 때가 8%니까 지금의 틀에서 13%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곧 이것은 금방 타결이 한미 정부 간의 타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미 동맹의 분위기 좋아질 것이고요. 이제 몇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이제 쑥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막바지에 주독 미군 철수 3분의 1 급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한국도 철수 문제를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바이든 정부가 오면 당분간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그 협력 문제가 조금 약간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시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급박하고 남북 관계가 좋지도 않고 왜냐하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인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외 환경 위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쪽인데요. 사실 군사나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아시아를 운용하기 싶어하겠죠. 저는 그건 당연한 군사 전략가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국무부와 국방부의 견해가 많이 다르고요. 그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부는 전시작전권을 계속 가지는 쪽으로 그런 주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은 한미 사회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 체제에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뭐 더 점잖은 대접은 받겠죠. 네. 고 결국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미국은 이제 바이든 체제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남북 관계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긴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벌써 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소위 말하는 코가 석자에다가 국내 문제가 워낙에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동맹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적어도 원래는 뭐 예민한 부분이 부각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한미를 묶을 것이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또 미국으로 봐서는 아시아의 한미일에 적어도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대중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작전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예민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성공단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가봤고 거기 기업인들 여러분들이 다른 대체지, 동남아시아 대체지보다는 좋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만족해 있고요.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창출했고 특히 이제 언어, 그다음에 교통 물류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개성공단 업체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재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그런 북한의 이런 정치적 그다음에 군사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시장으로서 북한은 어떻게 가능성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양질의 노동력 지하자원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 훌륭하죠. 엄청 좋아요.
정부가 북한 정부가 잘하면 그 시장이 엄청 좋죠. 그 뭐 인구가 2천만 명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소비를 엄청 원할 겁니다. 지금 기회도 없었고 돈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 같은 한국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물론 50년, 60년 동안 그 문화 어느 정도 바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기회 되면은 엄청 잘 될 거예요. 정부가만 이 기회 주면은 걱정 없어요. 인력도 괜찮고 물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예. 근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 그렇죠. 없잖아요, 사실. 교육의 질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인건비 예. 한국보다 사긴 사지만은 그 인건비는 아주 잠깐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경제 활성화 할 수 있으면은 인건비도 금방 올라가요. 그게 이 혜택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건비만 어드밴티지가 되지는 않는다. 않죠. 근데 시장 워낙 크고 2천만 명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백지예요. 백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시장 열리게 되면은 엄청 좋은 기회죠. 특히 한국 기업들한테. 예. 물론 외국 다른 나라 기업들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한국 기업들 엄청 잘 되겠죠. 그 저희 아까 인사 말씀하신 안봉락 회장님, 이사장님의 그 짐 로저스 홀딩스 그룹인가요? 그 짐 로저스 회장하고 친분이 아주 친한 친구분이시거든요. 그 짐 로저스 회장도 이 남북 경협 여러 가지 조건을 뭐 전제 조건이 있지요. 아주 밝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북한의 투자처로서는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암참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그럼 정부가 바꾸면 예. 환경만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예. 북한 정부, 북한 쪽이요. 예, 우리나라 정부 뭐 괜찮아요. 예. 그 염려 안 하고 북한 정부 문제지. 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마련이 되는 상황이겠지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북한이 소비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소련 체제 말기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사회주의 주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를 거의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다 소비성 한원위로 다 소비의 돈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일반 소비 제품, 경공업 제품을 소비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 백지다, 투자의 백지다라는 말씀도 예,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네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역시 뭐 우리 김 원장님한테는 대북 정책,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물어봐요. 일단 기조, 그다음에 북미 비핵화 협상 뭐 이런 부분. 예. 가장 큰 차이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탑다운, 바텀업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예외라고 하더라도 대북 정책을 관장해 있던 대부분의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북한을 대체적으로 선비핵화하면 그다음에 후 보상한다는 기조에 정도의 차이는 나 있지만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일단 굉장히 실용주의자들이고 협상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필요하고 압박도 필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고 대화를 이끌어내고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에서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협상파고 실용파라는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듯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언론의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블링컨도 강경파고 설리반도 강경파고 바이든도 강경파다. 다 강경파죠. 왜냐하면 북한을 신뢰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협상의 대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는 않지만 검증하고 그다음에 가서 사찰하고 보상도 따라서 줄 수 있는 방향, 협상의 대상자로 취급해 주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본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는 조금 더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블링컨의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리뷰하겠다. 그러니까 이 리뷰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 전 정부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리뷰를 해서 다 뒤집는다고. 국내 언론에서 다 뒤집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경책으로 간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오바고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지만 저는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할 것이고 최근에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북한 문제는 굉장히 urgent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정확한 평가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urgent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미국 내부의 문제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급작스러운 어떤 대북 정책 뭔가 이렇게 트럼프식의 방식으로 북한의 대화에 나서거나 하는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협상의 기준은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나 담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언술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는 한미 정상 통화를 제외하고는 북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란 문제나 미얀마 문제는 나왔는데 저도 걱정을 하는 게 이란 문제는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생존 문제고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의 그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의 핵무장을 용인을 한 적이 없고 결국은 폭격이라든지 이미 이란 측 핵과학자가 암살을 당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림에서 국내 문제도 있습니다만 외교안보에서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북핵 문제가.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이 또 도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으로 가게 되고 또 최악으로 가게 된다는 걱정들이 충분히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이 아까 말하는 이 외교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대부분 이란 전문가지 않습니까? 설리반도 그렇고 수잔 라이스도 그렇고 블링컨도 그렇다 보니 온통 이란 문제에 지금 있고 이란 자체도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 문제의 생존 문제가 더 절박해 보이지만 또 미국이 보기에는 또 이 중동 문제를 특히 JCPOA가 정반대 트럼프와 이제 반대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한미가 신뢰한다면 우리로서는 우리 문제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맡기고 한국한테 아웃소싱. 수전 라이스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사실 그 클린턴 페리 프로세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Listen to South Korea, talk to North Korea. Listen to Seoul, talk to 평양. 그러니까 한국에게 듣고 북한에게 오는 대화라는 건데 저는 그런 기조가 있다면 우리가 좀 중간에서 미국의 이 북한 문제를 조금 견인하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수 회장님, 저도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제가 했던
연구원의 과제가요. 평화경제였습니다. 평화경제 국제협력. 그걸 보면서 이제 코로나의 경제적 그 교훈 이런 걸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초기에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정리한 바로는 그러니까 한국, 대만, 유럽은 독일 정도가 코로나에 딴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제조업 분야가 딴 국가에 비해서 비율이 높더라고요. 제조업이 좀 강한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100%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 한국의 제조 중심으로 남북 경협 가능성이 전 상당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제조업의 중요성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사실이 성공한 게 제조보다는 콘텐츠예요. 뭐 IT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로 성공하고 경제 활성화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그 GDP 제조 비율이 한 20%밖에 안 돼요. 한국이 50%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1인당 GDP 올라갈수록 제조 못해요. 그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제조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 제한이 들어가요. 그 경쟁성 때문에. 그래서 근데 미국보다는 우리가 아마 30% 이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계속 수출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여러 가지 IT 산업이라든가 혁신, 뭐 로봇, 지금 한국이 그 전 세계 지도하고 있는 게 중에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사업 우리가 1위 그 지금 또 하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북한도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 제조업체들이 북한에도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문만 열리면. 이번 코로나 때는 그런 제조업 기지가 선진국이 모두 해외에 있으니까 근데 글로벌 밸류체인이 이 혼돈되면서 어려움이 될 거거든요. 어려웠죠. 근데 우리 그 방역 그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요. 국민들의 협조요. 예. 물론 정부가 잘했지만은 아무리 좋은 정책 마련해서 국민들 협조 안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정부가 이렇게 하자 하면은 국민들 협조를 해서 해요. 따라가요. 근데 착한 국민이구만. 근데 미국 봐요. 이렇게 하라 합시다. 안 따라가요. 이 독립성, 이 개인주의 엄청 강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근데 우리는 사회 좀 평화, 그 서로 눈치 봐서 그 협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방역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이런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제 절차, 프로시디얼 데모크라시, 절차에 기반한 개인주의가 서구 문명의 핵심이고, 동양은 공자거든요, 유교거든요. 유교는 가족주의, 집단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적 오리엔탈리즘 집단주의와 서구적 개인주의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상대적으로 다른 차이였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동양적 개인주의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마 유럽에서는 아마 한국적 방식이 잘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따르질 용인을 안 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에 대해서. 예, 지금 중국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 중국은 뭐 미국과 전면전은 피하고 싶은 게 본심이겠죠. 본심이겠죠. 중국은 어떤 바이든 시대에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일단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만 방금 논의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예.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국민들의 그 정부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일종의 인프라나 그런 경험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좀 국가적인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 국가와 시장이라는 관계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사실 국가는 늘 정치의 권위주의나 독재 또는 시장을 간섭하는 존재로 신자유주의에서 사실 쫓겨나 버렸습니다. 특히 그게 가장 많이 쫓겨난 것이 미국과 서구 유럽이라면 한국은 식민지도 겪었고 분단에다가 전쟁까지 겪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대신에 또 우리는 시민사회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동학부터 촛불까지 사실 국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조금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 질문으로 넘어와서 중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친구들이 많고 전문가들 잘 많이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중국에 가서 미중 패권 갈등 이러면 중국 사람은 전부 다 반발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중국은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 미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설 뿐이다 하는 말이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재밌는 중국의 발언은 뭐냐면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는 아까 말해서 played by the rule 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을 때렸는데 지금 미국이 때리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 한번 밀리면 완전히 밀린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고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버티면 엔듀런스에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중국이 이긴다. 이게 이제 지금 세 가지 지금의 중국의 사고를 잘 짐작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 당시처럼 미국 자기들을 때리면 오히려 때리다가 지쳐서 결국 마지막 승부는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하는 만큼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싸움을 걸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이제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굴림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나 인권이나 홍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데 적어도 미국하고는 좀 휴식기 뭔가를 바이든 정부는 조금 미국과 협력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모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한테도 중국 질문 하나만 좀 이제 회장님은 미국인이시면서 옥시덴탈리즘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면서 한국에서 거의 뭐 50년을 사셨으니까요. 아마 여기 촬영하는 분들보다 여기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양 문화도 너무나 잘 이해하실 텐데요. 경제인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중국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리 중국하고 좋은 관계, 좋은 연맹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저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그 중국 정책 크게 바꾸지 않을겠지만은 단어 많이 바꿀 거예요. 그 단어 바꾸면서 분위기 다 바꾸고 그 기본 내용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단어 바꾸면서 훨씬 더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희망상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계속 그 경제 커지고 그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쪽으로 가면 이 협력과 대화 통해서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징계 말고. 그러니까 압박보다는 대화 협력을 통해서 규율 기반한 경제에 중국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간단하게 짧게 바이든 시대 미국 경제도 어려움도 많고 희망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트럼프 시대보다 경제가 더 아까 초기에 뭐 불확실성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뭐 V자 반등은 어렵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미국 경제의 전망.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팬데믹 극복되고 이 백신 통해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미국 경제가 금방 다시 회복되고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낙관적이시고요. 예, 이제 뭐 마무리 말씀 역시 언제나처럼 잔뜩 써놨지만 뭐 반도 질문을 못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씩 우리 제프리 존슨 회장님께 존슨 회장님께는 이 팬데믹과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 남북 경협의 조언을 좀 부탁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 김준영 외교원장님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외교안보의 길을 가야 되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사실상 이제 거의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고 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도 있고 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결국 타임라인이 좀 애매합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북핵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 공화당 정부에서 진보 정부가 겹친 것은 1998년에서 2000년 딱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진보 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 또 뭔가 북한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었을 때는 또 사실상 지금 임기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클린턴 정부가 임기 말이라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늘 한쪽이 임기 말이고 이번엔 다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이네. 그래서 타임이라는 팩터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그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그 다음 정부가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했었거든요. 앞에 두 차례는 적어도 이번에는 뭐 정권이 어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측면 하나, 알 수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전히 레임덕을 그 다음에 그 우리 대통령의 리더십에 뭐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견고하다고 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그너처 팔러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반도 평화 문제는 그 방향은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번 남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체적으로 워낙에 일들이 많고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간다 그럴까요? 좀 견인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제프리 존 회장님 이 팬데믹 시대 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한국 경제 또 이 남북 경협 또 뭐 혹은 뭐 북한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뎠고 몇 달도 우리가 좀 인내심 내고 견디면은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달에 우리 국민들도 백신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금년 말에 뭐 거의 다 마무리 될 테니까 이 백신 문제, 이 바이러스 문제 우리가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더 자유 생기겠죠. 그래서 자유 생기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성화 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북한 관계는 특히 남북 경제 관계에 있어서 그냥 계속 희망 갖고 있을게요. 그 희망 버리지 않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계속 희망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희망 버리면 안 되니까 특히 북한에 있는 국민들 위해서 그분들이 그 2천만 명 조금 더 편안한 생활, 조금 더 훌륭한 생활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긴 시간 두 분 진솔한 말씀,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김준영 원장님은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시지만 사실 이 진솔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 보기 드문 이 학자이시며 전문가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그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 뭐 귀한 자리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사이사이에 저희가 정말 기업인들 혹은 일반인들 그 다음에 북한 당국이 듣기 어려운 얘기 편하게 뭐 소탈하게 해주셨지만 저는 뭐 인사이트가 아주 컸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뼈 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주 뭐 귀한 자리였고요. 특별히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 분? 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평화경제 포럼 2021년 특별기획자담회 변환기 한반도 동아시아 국제질서 평화경제의 길을 묻다 세 개의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국제 정세, 한미 관계 변화, 바이든 시대 이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 중심, 세 번째는 이제 평화 경제의 중심으로 볼 건데요. 다음번 2차 특별기획자담회는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과 한반도 평화 경제라고 해서 남북 관계에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학부총장을 모시고 자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특별기획 자담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